네, 2020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61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보시면은 단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하고 있는 A기업의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 비용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은 45가 되고요. 평균 비용은 55가 되죠.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한계 비용에서 결정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손실이 발생하냐라고 보는데 손실이 발생하는지는 가격과 평균 비용을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50이고요. 평균 비용이 55니까 양변에다 똑같이 Q를 곱하면 이게 이제 총 수입과 총 비용이 되죠. 그때 총 수입이 총 비용에 미달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단기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바로 조업을 중단하는 건 아니고 가격이 뭐보다 크면은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높으면은 그래도 조업을 단기적으로는 지속을 하죠. 그래서 조업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보기는 틀렸고요. 총 수입으로 가변 비용은 모두 충당합니다. 지금 50과 45니까 총 수입으로 가변 비용은 모두 충당하지만 총 비용 중에서 고정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번 볼게요. 효율 임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효율 임금 이론은 케인즈 학파가 실질 임금 경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 WL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임금만큼 주는 게 효율적인 시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그거보다 높은 임금을 주더라는 거죠. 요게 시장에서 임금으로 결정되더라. 그래서 왜 더 높은 임금을 주냐라고 했을 때 볼게요. 자, 1번.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임금을 주면은 그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요거 이제 효율 임금을 실제 시행했던 게 이제 포드사인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임금을 시장 임금으로 너무 낮게 주면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높은 임금을 주면은 밥을 제대로 먹고 와서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2번.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출 수 있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대충 일을 한다든지 월급 루팡을 한다든지 그래서 잘려버리면은 다른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낮추고 이직률도 낮출 수 있겠죠. 높은 임금을 주니까 여기 열심히 다녀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효율 임금은 시장에서 임금보다 높다는 얘기고요. 5번 기업이 임금을 낮출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높은 노동자가 기업에 낮을 확률이 작죠. 생산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하면은 실질 임금은 한계 생산성이 되죠.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여한 만큼 나의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는다라는 건데 생산성이 임금이 낮아지면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내가 딴 데 가서 내 능력에 맞는 임금 받아야겠다 이직한다는 얘기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내가 임금이 낮아지긴 했지만 나의 생산성보다는 더 많이 주니까 계속해서 남아있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3번 경제성장 모형에서 갑국의 총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때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탄력성 그리고 0.25 자본의 0.25승 요거 자본의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2번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떻게 돼요? 요거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은 0.75 자본소득 분배율은 0.25가 되죠. 생산함수 성질 생각해 보시면은 노동의 소득 분배율은 자본 분배율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요. A는 총 요소 생산성 그쵸?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 수준이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4번 노동량, 자본량 및 총 요소 생산성이 각각 10%씩 증가하면 생산량은 10%씩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1차 동차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이 모두 10% 증가하면은 생산량이 10%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증가해버려요? 총 요소 생산성, 요 앞에 A도 10%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성장회계식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죠. 0.75 더하기 곱하기 K의 0.25고 그러면은 GDP 증가율은 기술 수준의 성장률 더하기 0.75 노동의 증가율 그 다음에 0.25 자본의 증가율이죠. 요게 10%만 증가하면은 10%가 증가했겠지만 기술 수준도 10% 증가했기 때문에 20% 증가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고요. 총 생산함수는 1차 동차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쓰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죠. 그 다음에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소비이론을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Y 그 다음에 소비 금액에서
단기에는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 맞다라고 했어요. 단기에는 맞고, 그럼 단기에는 이 소비곡선 상의 기울기인 MPC, 여기 이제 MPC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 원점에서 출발한 직선의 기울기인 APC를 비교했을 때 단기에는 APC가 항상 MPC보다 클 거다라고 했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은 장기 소비 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되고요. 이때에는 장기에는 APC와 MPC가 동일하다라는 게 소비 이론의 내용이었었죠. 자, 그러면은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평균 소비 성향이,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도 그 이제 케인즈의 단기일 때는 평균 소비 성향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소득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점선의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지만 장기일 때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곧 자기이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나도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지 않죠. APC 일정. 그래서 1번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 그 절대소득 가설 이후에 쿠즈네츠 실증 분석 이후의 이론은 이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이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소득 증가는 평균 소비 성향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은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대요.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은 소비는 우리가 소득을 두 개로 나눠서 보죠. 소득을 항상소득이랑 그 다음에 임시소득으로 보는데, 그런데 단기적으로 소득이 잠깐 증가했다. 여기서는 임시소득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시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는 항상소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시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변하지 않죠. 소비는 변하지 않는데 소득이 증가해버리면은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겠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케인즈의 소비 가설에서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죠.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서는 현재 나의 가처분 소득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피셔의 기간 소비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은 소비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효용 극대화를 하는 그 이론이었었고, 임의보행 랜덤워크는 세고전학파의 가설이죠. 세고전학파의 가설에 따르면 소비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랜덤워크, 그냥 막 걸어가는 거잖아요. 랜덤으로 막 이렇게 막 걸어가듯이 그런 것처럼 소비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번 A국에서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이 모두 확대될 때 테일러 준칙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은 했어요. 자, 이거 테일러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갭이 늘어났다. 산출량 갭이 확대됐다.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출량 갭도, 산출량 갭이라는 거는 실제 산출량과 자연 산출량 간의 갭이죠. 인플레이션 갭도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율 간의 갭이 되는데, 이 갭이 점차 커진다는 거는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과열이 되면은 금리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당연히 낮춰야 되죠. 그래서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되죠. 금리를 높여서 투자도 줄이고 소비도 줄여서 좀 경기를 진정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과열기에는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테일러 준칙이 작동되는 원리를 한번 물어본 문제고요. 66번 볼게요.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황금률 균제 상태가 달성되는 조건은 했는데, 요거는 그냥 황금률 균제 상태의 결론 외우는 문제죠. 그래서 황금률 균제 상태의 결론 중에 제가 항상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저축률이 뭐가 된다? 그 자본소득 분배율이 있었죠. 자본의 승수, 자본소득 분배율과 같아지면 된다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보는 조건이 MPK랑 N 더하기 D. 요거 자본 유지선의 기울기와 자본의 한계 생산물. 자본의 한계 생산물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K 그 다음에 Y가 있었고, 그때 1인당 생산함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축이 주어지죠. SY.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본 유지선 N 더하기 D에 K 이렇게 되는데, 요 지점에서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제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균제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생산이 결정된다는 건데, 솔로명입니다. 황금률 균제 상태는 뭐냐면은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자본이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게 MPK가 되죠. 요 기울기랑 자본 유지선의 기울기랑 평행이 되면, 기울기가 일치하면은 그때 소비가 극대화된다라는 거 결론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인구 증가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물과 감가상각률이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황금률 균제 상태의 결론을 알고 있니? 라는 건데, 요거 1번, 2번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7번 볼게요.
유동성 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유동성 함정 상황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불황인 상황이라고 했었고, 유동성 함정이 되면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은 K 나누기 H로 본 LM 곡선의 기울기, 화폐 수의 소득 탄력성 나누기 화폐 수의 이자율 탄력성. 근데 요게 무한대가 되니까 LM 곡선의 기울기가 0. 바꿔 말하면은 LM 곡선이 수평선이 되는 상황이죠. 요 유동성 함정상은 IS 곡선 기울기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이 누워버리면 자 이제 해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동성 함정 상황이면은 케인즈 불황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LM 곡선이 누워 있고 IS 곡선의 기울기가 생기고, 이때는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구축 효과 없이 모두 다 먹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효과가 가장 커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LM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금융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리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있다. 방금 말한 거니까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8번 볼게요. 2015년과 2020년 빅맥 가격이 아래와 같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1번 빅맥의 원화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8% 상승했다.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58에 40 맞죠? 그래서 8% 상승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빅맥의 1달러당 원화 가격은 5,000원에 오니까 처음에는 1,000원에 1달러였었죠. 그런데 5,406이 되니까 환율은 900이 됐네요.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10% 하락했다. 100에서 90, 1000에서 90으로 하락한 거 맞고요. 3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두 기간 사이에 10% 상승했다. 환율이 10% 하락하면은 원화의 가치는 평가 절상된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달러 대비 원화의 실질 환율은 두 기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 환율은 어떻게 써요?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뭐를 곱해줍니까? PF분의 외국의 물가에 P를 곱해주죠. 요거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실질적인 화폐 가치의 교환 비율이다 라고 봤었죠. 명목 환율은 그냥 명목적인 화폐 가치의 교환 비율이고, 실질 환율은 실질적인 화폐 가치의 교환 비율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환율은 빅맥 가격 기준으로 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PPP가 성립하는 상황이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환율을 물건 가격 기준으로 나타내면 PPP가 성립하는 상황인데, PPP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실질 환율은 항상 1이 되죠. 왜냐하면 명목 환율 자체가 원화와 달러와의 기준이 아니라 그 각 국가의 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P분의 PF 곱해주면 어차피 실질 환율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았다. 항상 1로 동일할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4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2020년 원화의 명목 환율은 구매력 평가 환율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명목 환율 자체를 빅맥 가격 기준으로 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목 환율이랑 구매력 평가설이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한 5번 보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번 볼게요. 한국과 미국의 명목 이자율은 각각 3%와 2%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예상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 증명해드렸는데,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모두 성립하면은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은 항상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그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PPP가 성립을 하면은 명목 환율은 우리나라의 물가와 미국의 물가의 비율이 되죠. 자, 그럼 이때 절대적 PPP고 요거를 상대적 PPP 환율의 변화율로 바꿔주면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빼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되죠. 그 다음에 IRP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과 미국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여기에는 환율의 변동분도 포함되야 되죠. 요거 두 개가 같아지도록 환율이 조정된다는 얘기고, 요 내용을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투자 수익률, 미국의 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빼기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거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보면 요게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실질 이자율은 같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 옆에다 써볼게요. 명목 이자율은
한국의 명목 이자율은 3%.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인데 인플레이션율은 일단 모르고 그 다음에 안 줬죠 여기서. 그 다음에 미국의 명목 이자율은 2%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질 이자율, 미국의 물가 상승률 했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로 예상된다라고 했으니까 실질 이자율은 0%가 되죠. 그러면은 IRP, PPP가 성립하면은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실질 이자율 0% 되고요. 그러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 것이다? 3%일 것이다. 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봤지만 환율의 변동률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3%와 미국의 물가 상승률 2%의 차이만큼 변할 거기 때문에 1% 오를 거란 얘기고요. 그럼 1,000원 대비 1,010원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총 수요 충격 및 총 공급 충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P, Y 평면에서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총 수요 충격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서 물가는 경기 순행적이다라고 했는데 총 수요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AD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 GDP가 증가했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물가도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올랐죠. 그래서 경기와 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경기 순행적이다. 경기, GDP 변화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볼게요. 총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서 총 공급 충격은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B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럼 총 공급 충격에서는 GDP가 하락했더니 물가가 올랐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 GDP의 역행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총 공급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장하는 정책 무력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 주장하는 정책 무력성은 스태그플레이션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수직의 총 공급 곡선이 그려졌을 때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물가만 변동할 뿐 GDP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뭐 비용 충격 같은 걸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해서 물가도 오르고 GDP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야기하는 게 다르죠. 정책 무력성 정리는 수직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이고요. 4번. 명목 임금이 하방 경직정일 경우 음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은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자, 그 가격이 임금을 포함한 명목 임금이 신축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신축적일수록 수직의 총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음의 공급 충격이 발생해도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우상향의 총 공급 곡선이 도출되고 이 가격 신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음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장기 지점으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기술 진보로 인한 양의 총 공급 충격은 자연 실업률 수준을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은 장기에 자연 산출량 자체가 증가하죠. 자연 산출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연 실업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그 이제 오쿤의 법칙 반대로 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10문제 좀 풀어볼게요.